자, 65페이지예요. 법률행위 대리 부분입니다. 이 대리라는 것은 대리행위라는 거래행위는 대리인이 알아서 다 정해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대리행위라는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라는 효과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행위 주체자와 권리를 가져가는 이 권리 의무 주체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있는 게 바로 대리의 특징이죠. 이러한 대리 제도는 65페이지예요. 대리제도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두 가지 기능입니다.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넓히는 역량, 그래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 이게 가장 기본 기능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너가 행위를 해줘, 내 대신에. 너가 다 알아서 해주면 내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모든 권리와 의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본인이라는 사람은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해놓고 그 결과를 자기가 가져가니까 또 다른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사적 자치 확장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당사자라는 사람이 능력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그랬죠. 이 제한 능력자한테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을 부여받아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 제도에서는 결국은 그 제한 능력자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이 사람의 사적 자치를 활동하는 영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법정 대리 제도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때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기능. 그죠? 이거는 법정 대리 제도에서 주로 추구하는 기능이고 이것은 임의 대리에서 주로 추구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대리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를 직접 행위를 하죠.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대리제도란 것은 대리인이 행위 주체다. 이러한 견해가 우리 민법상의 태도죠. 통설 판례 그리고 민법의 태도.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다. 이걸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대리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대리제도의 본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모든 내용을 정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적용 영역, 적용 범위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행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재산권 거래행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이 외에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죠. 예컨대 의사의 통지행위라든지 관념의 통지행위 같은 거요. 이 영역에서는 적용을 허용합니다. 이해 되겠죠?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보면 재산행위가 아니라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혼을 대리할 수 없죠. 이혼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혼행위 자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 입양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없죠. 인지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다. 왜? 의사결정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는. 그 다음 두 번째, 재산행위란
적법한 행위에만 하는 것이지 불법 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는 대리가 할 수 없어요. 또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 이것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정을 표시할 수 있죠. 감정은요. 또 순수한 사실행위 있죠. 순수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대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역. 자, 대리의 종류는 66페이지 하단에 있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이것은 대리권의 발생 근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임의 대리란 것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발생한다. 즉 본인이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를 수권 행위라 하고, 그 수권 행위에서부터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임의 대리라고 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법정 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이미 대리권 관계가 규정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라는 자가 능동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상대방한테, 거래하는 상대방 대리행위를 스스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대리입니다. 하는 행위죠. 이걸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수동대리는 뭐예요? 대리인 자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능동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동대리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자. 능동대리 안에는 수동대리가 포함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이 있는 대리를 유권대리라고 하죠. 대리권이 없는 대리를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간접대리.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름은 대리란 말 쓰지만 이건 민법상 대리가 아니다. 대리가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대리는 예를 들면 상법상에 위탁매매, 이 위탁매매의 약정이 바로 간접대리입니다. 즉 위탁매매에서 수탁받은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수탁인이 있죠. 수탁인이 직접 자기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거래 행위를 합니다. 상대방과. 그래서 권리 의무도 자기가 다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산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맡겼던 위탁자 있죠.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 계약에 따르는 정산합니다. 정산을 통해서 그 이득 부분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그 위탁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위탁 매매에서 이 위탁 매매의 내용을 우리는 간접대리를 하기 때문에 민법상 대리제도가 여기는 아예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행위를 하는 거죠. 사실행위. 이 사자라는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 없어도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자,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리에서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의사표시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의사표시하니까 대리행위라는 행위를 직접 대리인이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자여야 되죠. 이런 면에서 사자와 대리제도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리제도가 적용되면 대리에는 삼면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대리가 되면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본인이 있고요. 그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대리권이 수여하는 수권 대리에서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 관계가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여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그러면 이 대리권이 존재하니까 대리인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 거래를 하겠죠.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우리는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리행위를 하게 되겠죠. 행위. 이 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는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있죠. 권리. 이 권리를 뭐라 하냐? 대리함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다. 대리 효과라고 해요. 이 대리 효과는 직접 본인한테로 여기에 권리가 기속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자기 스스로 행위하고 자기 스스로 권리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과 본인 사이는 대리인이 행위를 하고,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권리 의무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이 3면이 발생한다. 이게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3면 관계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대리권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리행위 관계, 세 번째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대리 효과로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대리권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권 관계는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이죠. 권한이지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이라는 것은 본인이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그 성격이 권리라고 한다면 그 권리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는 대리인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대리인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대리권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죠. 자격이고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우리 교재는 지금 어디를 하냐면 6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대리권 관계. 거기에 1번 동그라미 대리의 의 및 성질이죠. 대리권이란 것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기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자격이다. 자격. 권한으로서의 자격이다. 두 번째,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 근거는 뭘까? 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주로 시험에서는 법정 대리에는 잘 내지 않습니다. 임의 대리를 냅니다. 임의 대리의 대리권을 보는 겁니다. 임의 대리권이면 임의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여기는 본인의 수권행위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본인이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죠.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수여하면 그때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본인의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를 우리는 수권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다. 자, 이때
이 수권행위의 성질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본인의 의사표시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단도행위입니다. 상대방 수령을 요하는 단도행위다. 단도행위입니다. 요 행위가, 수권행위가. 그리고 수권행위는 단도행위나 법령이니까 불요시행위죠.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식에는 무제한이다. 말로 할 수도 있고 위임장을 만들어서 본인이 대리인 될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수권행위에서 임의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임의 대리권 발생. 수권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 임의 대리권이 발생했다면 그 임의 대리권의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대리권의 범위. 이것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죠? 이 수권행위를 들여다보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되니까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하면 됩니다.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정하면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가 되겠다. 예컨대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본인이 대리인한테 주었다면 그 대리인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지 부동산의 거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모두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매도하는 내용이라면 대금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중도금, 잔금 지급 기일을 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중도금,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중도금, 잔금을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면 수령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이 부동산 처분해 주라라고 대리권 수여하면 그 대리권 범위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포괄적 대리권을 즉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하더라도 처분해달라고 했지 그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 완료를 해야겠지 계약 체결한 내용을 해제한다, 취소한다 이런 권한까지는 대리인에게 준 적이 없죠. 따라서 일반적으로요 해제권이라든지 취소권 행사는요 이것은 별도로 수권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따라서 이것은 별도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별개의 수권행위를 통해서만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따라서 당연히 대리인이 갖는다 하면 안 돼요. 해제권, 취소권 행사. 이거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만약에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 즉 본인이 분명히 대리권 수여한 것은 분명하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줬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즉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서도 범위를 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는 보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충 규정에서 어떻게 했냐? 118조죠. 거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치 않은 경우 그럴 때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합치면 관리 행위가 돼요. 따라서 관리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허용합니다.
여기까지는 허용한다. 그런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물건을 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 범위를 불분명한 상태에서 물건을 건네주면서 관리해라. 그러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리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행위는 그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 권리나 물건을 타인에게 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 민법에 보면 보존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허용합니다. 제한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계량행위는요, 당의 물건이나 당의 권리, 대리인한테 맡겼던 물건이나 권리가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의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범위 내일지라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을 뒀죠. 이러한 대리행위는 하지 마라 라고 금지해 놨어요. 그 금지된 내용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 지위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즉 본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리인 자격에서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정하고 자기 스스로 정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니까 자기 혼자 계약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게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 이 쌍방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자 곧 상대방을 정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대리인이요 상대방의 대리인 돼버리면 역시 계약을 이 대리인 혼자 정해버릴 수 있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면 결국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손해 발생의 염려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할까?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되어버립니다. 대리권이 없는 상태로 인정해버립니다. 대리권 없는 대리로서의 행위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본인한테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이 무효는 보통 우리나라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요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자, 무권대리 행위로서 그 효과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본인이 허락하거나 아니면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지할 필요가 없죠. 허용해도 본인한테 손해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가 허락했으니까 본인이 관여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손해 발생할 염려가 아예 없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법에서 허락한 것은 본인이 허락해 준 경우, 또 채무가 확정된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 그 확정된 채무, 다툼 없는 채무 그대로 이행한, 즉 이행기가 도래해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채무를 경계한다든가 바꾼다든가, 경계란 말은 바꾼다는 거예요. 채무 내용을 바꾸는 것을 경계라 그래요. 경계한다든가 대물 변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면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 피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하는 모습,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허락하거나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계약도 할 수 있고 쌍방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못하게 금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외 기준도 없는데 여기 해당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자기계약을 했다, 쌍방대리 했다라고 하면 무권 대리 행위로 취급해서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요, 대리권 제한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대리입니다. 공동대리. 공동대리를 하게 되면 이 공동을 대리인 여러 사람, 수인의 대리인이 서로 의사결정, 대리행위로 나가기 전에 의사결정 자체를 공동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 사람 대리인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르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보호를 받겠다는 것이죠. 공동대리도 역시 대리권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대리권 제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공동으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공동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의사결정 공동. 이것을 그러면 위반하면 되겠까? 위반하면, 즉 공동대리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단독으로 자기 멋대로 의사결정해서 대리행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권대리가 되겠죠?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면 이런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이 각자 대리 원칙을 공동대리로 바꾸는 것은 바로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본인의 의사,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 여러 사람 내가 선임할 테니까 당신들이 협력해서 합의해서 대리행위를 좀 해달라. 공동으로 대리해달라. 본인의 의사나 법률 규정에서 아예 공동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부모인 친권자죠. 그럼 부모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친권자가 부모 모두 다 살아계시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를 위한 대리권 행사 시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동대리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자 대리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대리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리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하는 사유를 알아야겠다.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거나
그리고 파산 선고를 대리인이 받았을 때 이때는 이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전부 다 소멸합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용 개심판, 파산 선고 이런 경우에 대리권 소멸하고 임의 대리권에만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수권행위를 철회해 버렸다든가 본인이 말이죠. 수권행위를 철회했다든가 또 하나는요.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 버렸을 때예요. 했을 때 임의 대리권에서만 소멸됩니다. 소멸 사유됩니다.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것으로 인하여 수권행위가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 대리권 소멸 원인이다. 요 두 가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6가지죠. 임의 대리권은 6가지 소멸 사유. 법정 대리권에서는 4가지가 소멸 사유를 되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에만 특유의 소멸 사유로서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리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70페이지에 양갈로 2번의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다 라는 정도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71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있죠. 여기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특히 당연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대원칙은 동그라미 1번에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정해진다. 그 예들이 세 번째 줄부터 쭉 판례 검토해 놨죠. 예를 들면 토지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권한도 포함되고 또 기한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나 계약 해제권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규정으로서 118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인정한다. 니은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마지막 줄에 있죠. 이용 계량행위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제한하는 자기계약 사만대리 금지의 원칙 72페이지에 있죠. 원칙은 금지가 원칙이고 이걸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랬습니다. 예외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채무 자체의 이행,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됐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란 것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선언해놨죠. 다만 공동대리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우리 119조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있죠.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각자 대리가 아니다. 이 말은 공동 대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 대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공동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공동 대리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단독으로 대리행위하면 이것도 역시 무권 대리로 취급한다. 자, 74페이지 가면 대리권 남용이 있습니다. 이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는 의미와 그 법적 효과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이란 것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 자기나 또는 제3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해서 대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자, 대리권 행사에서 행사할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기 혹은 제3자
이 사람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오로지 행사하는 경우, 이것을 대리권 남용 행위라고 합니다. 남용. 그러면 결국은 이 남용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배임적 대리행위가 되겠죠. 이렇게. 이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한 거죠. 따라서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효과는, 법적 효과는 뭐냐? 요것을 알아두라는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잖아요. 대리권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사하니까 원칙은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권 대리름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유효가 됩니다. 유효. 다만 여기 예외 무권 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권 대리가 되냐 하면 여기는요, 이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상대방이 배임적 대리행위, 즉 대리인이 대리행위 하는 것이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 혹은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즉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알았거나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때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무권대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무권대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냐? 무권대리행위니까 무효가 되죠. 누구와 누구 사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무효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본인 면책.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본인을 치는 거죠. 여기는 본인의 책임. 인정이죠. 자, 이렇게 취급한다. 배임적 대리행위가 존재하면 대리행위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이렇게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무효가 된다. 무효.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거기에 74페이지에 양갈로 4번 있죠. 제일 하단에 요 4번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무권대로 취급하는 이 예외 있죠.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상대방. 이것을 우리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판례의 주류입니다. 주류. 주류적 판례입니다. 판례. 예. 자, 이것을 꼭 알아줘야겠죠. 예외.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 무권대리가 되어서 무효가 되냐? 이거죠. 상대방이 지금 대리인이 자기와 거래할 때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자, 대리권 소멸 원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요, 대리 행위에 관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리권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범위가 좀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대리권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대리 행위와 대리 효과라는
나머지 대리의 사명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